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김성훈 대통령실 경호차장이 어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자 경찰이 오늘 곧바로 경호처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주된 목표는 그간 경찰이 확보하려 했던 비화폰 서버로 보입니다. 경찰은 법원에서 기각되긴 했지만 앞서 김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4번이나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또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김 차장이 허용하지 않아 실패한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선 이유가 있을 겁니다. 또 이번에 압수수색에는 대통령 집무실의 CCTV 화면도 포함이 됐습니다. 경찰이 집요하게 수사에 나서는 이유, 영상 보시고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에게 생일잔치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생일잔치에 동원된 게 아니고요. 그날은 대통령 경호처 60주년 창설 행사였습니다. 창설 60주년이 노가바하고 삼행시 합니까? 그 부분은 한 코너였고요. 저희가 연예 기획사를 동원하거나 할 수 있는 예산이 안 돼서 내부 자체적으로 조그만 그 당시 참여했던 그 경호부대원들도 함께 즐겁게 했고요. 앞에서는 웃었죠. 뒤에서 지금 다 욕하고 제보하고 있어요. 모두 100%가 다 만족스럽지는 못하겠지만 아직 대부분이 반성하는 자세가.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민경 아나운서, 양지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앞서 저희가요, 경호처의 상당수 직원이 김성훈 차장의 퇴임을 요구하는 연판장을 돌렸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양지민 변호사님, 그래서 그런가요? 그만두겠다는 뜻을 일단 밝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어제 이제 내부 긴급 간담회를 소집을 했다고 해요. 이 자리에서 김성훈 차장이 본인은 이달 말에 이제 사의를 표명하고 떠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이달 말까지 남은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도 업무에서 손을 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일명 김성훈 차장 라인이라고 이야기되는 이광호 본부장의 경우에도 예. 25일까지 휴가를 낸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이런 연판장 사태가 벌어지다 보니까 그러한 압박을 결국에는 건디지 못하고 사의를 표명한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차 변호사님, 연판장이라는 게 법적인 강제성은 없는 거죠. 그런데 부하 직원들이 그렇게 연판장을 돌렸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신임을 잃었다고 볼 수 있고 심리적으로는 압박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조직 사회에서 이렇게 부하 직원들이 상관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연판장을 만들어서 돌린다라는 것은 조금 생각하기 힘들고 이례적이죠. 그렇죠. 예. 특히나 지금 공무원 집단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상하 관계 그리고 조직 관계가 상당히 엄격하게 유지될 수밖에 없는 경호처에서 이런 연판장이 돌았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이슈가 됐었고 또 부담이 됐을 거라고 보입니다. 지금 이런 연판장 사태도 이 경호처가 창설되고 62년 만에 처음으로 있는 일인 만큼 맞아요. 예. 네, 이 정도 상황이 됐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김성훈 차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 이 사의 표명한 이후에 혹시 경호처 내부의 분위기 이런 게 전해지는 게 있습니까? 네, 공식적으로 경호처에서 이제 이렇다라고 밝힌 거는 없지만 예. 이야기가 속속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700여 명의 경호처 직원 중에 530여 명이 연판장에 이름을 서명을 했습니다. 예. 이에 지금 경호처를 자정하려는 노력이 좀 작용을 한 것 같다라는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사실 김성훈 차장이 이달 말까지 하고 이제 사퇴하겠다라고 했잖아요. 이달 말까지? 네. 예. 그런데 이제 이달 말이 아닌 지금 당장 물러나야 된다. 왜 시간을 끄는지 모르겠다. 당장 사퇴하라. 이러한 의견도 나오고 있는 예. 것으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근데 양재민 변호사, 이 연판장 돌린 직원들의 징계를 시도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이것이 사의 표명 전인지 후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게 사의 표명 후에 이랬다면은 이거 사퇴하는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만큼 경호처 내부에서 다양한 좀 목소리들이 나오고 일종의 좀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라고도 예.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윤건영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요, 일부 제보가 들어왔는데 김성훈 차장이 경호처의 법무 담당자를 불러서 연판장 돌린 직원들에 대해서 징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다라고 예. 해요. 그러면서 법무 담당자가 이제 징계할 방법이 없다라고 답을 했다고도 전해지고요. 그리고 본인의 이제 추 거취에
대해서도 나 여기 경호처 그만두고 국민의힘에 들어갈 것이다 라면서 만약에 보수 정권이 다시 들어서게 되면 나는 지금 경호차장이지만 경호처장으로 복귀를 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다라고 지금 제보가 들어왔다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그만큼 뭐 일명 김성훈 차장 그 라인으로 대변되는 일부 인사들과 그리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의 이제 사람들 사이에 좀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그러한 것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내용은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제보를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니까 그거를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은데 선 변호사 어쨌거나 민주당에서는 특히나 김성훈 차장을 지목하는 것이 증거인멸, 그러니까 비아폰 서버 오늘 얘기지만 증거인멸하는 거 아니냐 계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뭐 경찰이나 각 수사기관에서는 뭐 대통령실이라든가 혹은 경호처를 상대로 해서 압수수색을 상당히 진행을 했었지만 성과를 전혀 보지 못했고 예. 뭐 이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결국에는 이 경호처의 지휘부의 판단 때문이 아닌가. 특히 그 마지막에는 이제 김성훈 차장이 있지 않나라고 하면서 계속 뭐 해임이라든가 혹은 물러서기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위치 변동이 없었던 점에 대해서 그 시간을 확보해서 경호처나 혹은 대통령실에 있는 그런 증거들을 인멸하기 위해서 현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비판을 쭉 해왔었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이제 물러서는 상황에서는 이때까지 모든 그런 증거들에 대해서 인멸을 마쳤기 때문에 이제는 사임을 하는 것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은 지금 혐의점들이 상당히 중대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예. 나아가서는 뭐 영장도 또 청구를 해야 된다 이런 요구까지 또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양변에서 오늘 제가 뭐 앞에 말씀을 드렸지만 경찰이 경호처하고 공간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런 증거를 아무래도 있을 만한 증거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들어갔겠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압수수색 대상은 일단은 뭐 대통령실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는 것이 또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비화폰 서버 이렇게 집중적으로 사실 이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기 이전 그리고 김성훈 차장이 여전히 대통령실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확보할 수 없었던 다양한 증거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찰에서도 이렇게 빠르게 움직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뭐 말씀드린 것처럼 CCTV라든지 계엄 이후에 이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그러한 증거들에 한해서 압수수색이 일단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 압수수색에서 형사소송법이 굉장히 문제가 됐습니다. 책임자의 승낙을 얻어야 되는 그러한 조건이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경호처에서 승낙을 하지 않으면 임의 제출을 하지 않으면 증거를 확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김성훈 차장이 뭐 사의를 표명한다라든지 조금 물러설 그러한 이제 좀 경향성을 보이다 보니까 예. 경찰에서도 재빠르게 움직여서 뭐 압수수색에 돌입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비락일까요? 사의를 표명한 다음 날 이제 경찰이 압수수색을 들어가다 보니까 이때다 싶어서 그런 거 아니냐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사표를 낸 거는 아닌 것 같고 그거를 맞췄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글쎄요. 일단은 뭐 시기적으로 봤을 때 경찰이 그래도 빠르게 움직이고자 했다면 뭐 예. 김성훈 차장이 조금 뭐 한 발 물러선 그 시점을 좀 시기적으로 잡았을 가능성도 있고요. 다만 이러한 압수수색은 이전에도 수차례 이미 이제 시도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그 형사소송법 조항 때문에 경호처가 일절 협조하지 않았고 예. 그래서 이루어지기 힘든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압수수색이 저렇게 전격적으로 단행될 수 있었던 이유는 경호처 내부에서도 그만큼 김성훈 차장의 목소리를 따르기보다는 임의 제출이라든지 아니면 길을 터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압수수색에 응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다수의 좀 경호처의 직원들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또 해석도 가능합니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김성훈 차장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보도가 나왔었고 오늘 오전에 경찰이 압수수색을 시도에 들어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화폰 서버가 일단은 주 목적으로 보입니다. 또요, 대통령 집무실에 있는 CCTV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이후에 비화폰으로 주로 관련자들과 전화를 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인데 서 변호사님,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만약에 확보를 한다면 계엄이 일어난 이후에 일단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대략적인 내용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상당히 도움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이유가 실제로 계엄 선포 당시 그리고 전후 과정에서 예. 관련자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고 또 어떤 연락을 취했는지 직접적인 그런 증거들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요구들이 계속 있었던 상황이고 현재까지는 이런 구체적인 내역들이나 혹은 증거들을 확보를 하지 못한 상황이긴 하지만 만약 이제 실제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되고 이런 보다 직접적인 그리고 객관적인 물증 등이 확보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뭐 내란 혐의와 관련된 그런 관계자들에 대해서 상당히 예. 수사가 더 진척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일단은 성공을 했는지 또 만약에 성공을 했다면 어떤 자료들을 경찰이 가지고 나오는지까지 봐야 앞으로 수사 방향을 좀 점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그 주변 인사들이 휴대전화를 자주 바꿨다는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는데 서 변호사님 이게 많게는 6번까지 바꾼 사람들도 있다고 하거든요. 네, 사실 저도 이제 통계를 찾아보니까 예. 뭐 작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스마트폰 기기를 교체하는 주기가 뭐 2년 9개월 정도라고 2년 합니다. 9개월에 네.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 주기도 상당히 길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런 관련자들이 뭐 단기간 내에 그것도 여러 차례 이런 스마트폰 혹은 휴대기기를 바꿨다는 것 자체가 뭐 상당히 이례적인 통상적이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물론 뭐 필요에 의해서 바꿀 수는 있긴 하겠지만 교체 시점이라든가 그런 뭐 교체 횟수 같은 것들을 봤을 때 뭐 일각에서 충분히 그 의혹 그러니까 뭐 관련된 그런 증거들을 은폐하기 위해서다라는 그런 의혹들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여기 보면은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시작으로 국가안보실 1차장, 정무수석, 홍보수석, 대통령실의 주요 관계자들의 휴대전화 이렇게 바꿨다는 보도가 이제 나오고 있는 건데 뭐 양심이 변호사, 뭐 이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휴대전화를 바꾼다고 해가지고 경찰이 뭐 수색에 좀 한계가 뭐 봉착이 되거나 이런 게 있나요? 일단 수사기관에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뭐 자택이라든지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전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확보할 수는 있겠죠. 근데 하지만 이렇게 다수의 인원이 참모진들이 많게는 6차례에 걸쳐서 빠른 기간 안에 이렇게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라는 것은 모종의 그때 당시 비상계엄 전후해서 연락을 주고받은 부분에 대해서 감추고 싶은 것 아니냐라는 좀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교체한 휴대전화를 수사기관에 이미 제출을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포렌식도 진행할 수 없고요. 포렌식을 해도 깨끗한 휴대전화의 정보만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수사에 조금의 지연은 생길 수 있다라고 예.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별도의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전의 휴대전화를 확보해야 되는 또 그러한 절차가 찾아야 하나 되는군요. 그쵸,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에 지연을 좀 불러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생각도 예. 듭니다. 오늘 최상목 부총리가 국회에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휴대전화 교체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유심칩 바꾼 적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방금 김영민 의원 질의에 핸드폰 교체한 적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위증이 됐었기 때문에 확인하는 겁니다. SK텔레콤한테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해서 받은 답변 자료입니다. 최상목 증인은 바꾸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 자료는 2024년 계엄 직후인 12월 7일 날 이렇게 바꿨다. 근데 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지금 제가 핸드폰 기기를 계엄 이후에 바꿨냐고 말씀하셔서요. 고장이 났기 때문에 바꾼 건 맞습니다만 제가 계엄 이후인지는 분명한 거는 핸드폰 기기를 과거 거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교체했느냐 안 했습니다 하는 것은 위증이라니까요. 저는 뭐 제가 위증할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전 날짜를 제가 정확히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불러일으켜 들어서 그 부분은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성재, 이상민, 민정수석, 이완규 법제처장 4명이 동시에 안가 갔다 와서 핸드폰을 교체했다는 거예요. 왜 교체했습니까? 글쎄요. 불편한 오해를 받기 싫었습니다. 예. 그래서 최상목 부총리가 휴대전화를 교체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계속 물어보고 있는데 서 변호사님 아까 이제 최상목 부총리 답변 들었는데 위증이 걸려 있다고 하니까 말을 약간 좀 바꿨다기보다는 좀 표현을 달리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진짜 저도 보니까 처음에는 교체한 사실이 없다라고 했지만은 뭐 예. 위증 이야기들이 나오거나 혹은 관련된 자료가 공개가 되니 그 교체 시점에 대해서는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제 본인의 기억을 혹은 본인의 경험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예. 이제 위증이라는 것은 결국에 위증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뭐 실제 사실관계가 맞냐 틀리냐 이게 아니라 예. 본인이 기억한 대로 진술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위증이고 혹은 위증이 아니게 되는 그래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를 한 것처럼 내 기억상으로는 이제 당시에 바꾼 것은 뭐 정확한 그 시점에 대해서는 예.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내가 그 전 휴대기기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위증 문제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면서 진술을 한 것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국회에 출석하면 기억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자주 쓰는군요. 네,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양재민 변호사님 오늘 다시 압수수색했고요. 김성훈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법원이 한번 기각한 적이 있어요. 다시 뭐 구속영장 신청하려면 뭔가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한 번 이렇게 기각이 된 영장에 대해서 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보완 수사를 통해서 뭐 새로운 증거가 발견이 됐다라든지 아니면 사정 변경이 있어서 그때와는 뭐 다른 그러한 상황에 변경이 있어야만 사실 재청구를 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무턱대고 영장 청구를 하는 것은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일단 법원이 그때 당시에 이제 기각을 하면서 판단을 했던 것은 증거인멸이라든지 아니면 도주의 우려가 충족되지 않는다라는 이유였어요. 일반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있어서 충족되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었고요. 일단은 그때 당시 증거는 다 사실 남아있는 상황이고 예. 수사기관에서 일부 뭐 증거물도 다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영장 재청구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요, 김성훈 차장이 윤 전 대통령이 사저로 이동을 했는데 경호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죠. 그래서요,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 영상 보고요, 그 문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최고의 명예는 대통령님의 안전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이다라는 자체로 교육받고 훈련받고 배워왔습니다. 처벌이 두려워서 그 임무를 소홀히 한다면 우리 경호처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역대 어느 경호처장이 전직 대통령을 수행하거나 경호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김성훈 처장이 경호해야 될 사람은 한덕수입니다. 윤석열 씨가 아니라. 경호처의 본연의 임무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권한 대행을 경호하는 거예요. 그렇죠. 한마디로 직무유기하는 겁니다. 자기 할 일을 안 하고 딴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강민규 아나운서, 지금 윤건영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경호처의 책임자가 파면당한 윤 전 대통령을 경호하는 게 맞느냐, 이런 논란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대통령직에서 파면이 돼서 자연인 신분이 된 이 윤석열 대통령을 경호처 수장인 김성훈 차장이 직접 이렇게 최우선으로 경호를 하고 있는 게 맞는 그림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지난 일요일이죠.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크로비스타 이제 사저 지하 상가를 산책을 하는 영상이 계속해서 이제 취재가 됐었는데요. 5명 정도의 경호원과 함께 그리고 사복을 입은 김성훈 그 차장이 검정 가디건을 입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밀착 보좌를 했다는 겁니다. 네, 이때 이제 주민 중에 한 명이 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사진을 찍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니 이 경호원 중에 한 명이 대통령께 직접 물어보면 사진을 찍어주실 수도 있을 거다. 약간 이런 에피소드가 나왔던 날이거든요.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호에 한 40여 명의 경호관이 이미 전담 배정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수장격인 김성훈 차장이 직접 이렇게 경호를 하는 게 맞느냐, 이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김성훈 차장도 지금 대행이긴 합니다만, 서 변호사님, 경호처에 아무튼 지금 수장이에요. 그런데 전직 대통령의 경호 현장에 직접 나간 거가 처음입니까? 네,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이제 이전까지는 당연히 뭐 꾸려진 그 전담 팀들 그리고 경호원들이 이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경호 업무를 수행하는 게 뭐 맞았었고 이번 일은 뭐 처음이라고 일단은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경호부장 그리고 관련돼서 경호관들도 다 배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물론 이제 경호처의 그런 경호 대상은 뭐 현직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 당선인이라든가 전직 대통령 역시도 그 대상에 포함이 되긴 하지만 이 경호처의 수장이 직접
이 파면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경호를 수행한다는 것 자체는 무척이나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 이 부분 뭐 양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경호처 직무대행이지만 현재 책임자입니다. 전직 대통령을 경호하는 모습.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그렇다면 경호 우선 대상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가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거든요. 그런 문제 제기가 충분히 좀 가능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전직 대통령보다는 현직 대통령,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 권위의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대행이 경호 순위로 봤을 때는 더 선순위 아니냐, 우선순위 아니냐라는 이제 문제 제기인 것인데요. 이 대통령 경호법에 따르면 경호 대상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는데 당연히 대통령과 그 가족, 당선인과 그 가족, 그리고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 그리고 권한대행과 그 배우자 이런 식으로 쭉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열거의 순서대로 우선순위다라고 명시적으로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 대통령이 가장 선순위에 있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거를 어느 정도 우선순위를 우리가 고려를 해서 봐야 되는 측면도 사실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직 대통령이지만 좀 특수하잖아요. 왜냐하면 파면된 전직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현직으로서 뭔가 업무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제 사저 주변에 뭐 산책 이 정도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경호처의 1인자라고 볼 수 있는 지금 차장이 붙어서 경호를 전담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이미 전담팀이 꾸려졌는데 전담팀의 팀장이 부장급입니다. 그런데 부장이요? 여기에 차장 1인자가 다시금 붙어서 그것을 경호하는 것이 이제 적절하냐 이런 이제 문제 제기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혹시 김성훈 차장이 이제 경호처를 퇴직하고 아예 이제 경호 업무로 하는 거 아니냐. 과거에도 그런 세력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저도 처음에는 그 이제 윤 전 대통령의 이제 옆에서 수행하는 모습을 보고 되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충성심을 보여줬던 그런 행보와 또 발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뭐 체포 영장 집행 당시에도 이를 저지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었고 또 이후에 이제 본인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도 그런 발언 내용들을 보면 이 대통령을 경호하기 위한 정당한 업무였다라고 하면서 상당한 충성심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 지금 여기서 물러난다 하더라도 이후에 사적으로 윤 전 대통령을 곁에서 수행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까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후의 상황은 뭐 사의 표명을 했다고 하니까 이후의 상황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은 백종원 대표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단순해서 뭐 수익이 잘 나면 되는 거라고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저희가 준비가 많이 부족했다라고 생각하고 많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좀 많이 느꼈고 반성도 하고 하지만 이걸 기회로 삼겠습니다. 더 뭔가 좀 돌아보고 저도 좀 더 귀담아 들을게요. 전날 이후에 또 논란이 불거진 건데 여기 제가 대략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생고기입니다. 생고기가 이렇게 햇볕 맑은 날에 생고기가 놓여져 있는 거고 그 당시에 온도는 한 25도였다. 그러면 강민경 아나운서 이 상황만 보면 문제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딱 보면은 사실상 사진에서도 지금 위생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이 사진이 올라온 건 지난 9일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백종원 더본코리아 이 홍성 바베큐 축제 육류 운반 위생 논란이라는 제목과 함께 이 사진이 올라온 건데 이 바베큐용 고기가 비닐에 쌓여서 가림막도 없이 어떠한 냉장 조치도 없이 이 햇빛의 직사광선으로 그대로 노출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보시면 아까 말씀 주셨듯이 지금 날씨가 25도입니다. 당시에 오늘, 최고 기온이 25도였다고 그래요. 네, 오늘 날씨가 21도거든요. 사실 오늘 날씨도 상당히 좀 따뜻한 편인데 25도 정도면 충분히 고기가 상할만 할 수 있는 그런 온도라고 좀 파악이 되고요. 이때
요때 또 사진을 보시면 이 직원들이 특별한 위생복 없이 그냥 장갑만 낀 채로 이 고기를 운반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제기가 됐는데 사실 이 행사는 이 사진은 2023년에 찍힌 사진이라 사실 2년 전이네요. 2년 전인데 예. 사실 이 똑같은 행사장에서 지난해에도 위생 논란이 있었습니다. 남은 고기를 그대로 비닐에 방치해뒀다라는 신고가 지난해에도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예, 바베큐용 생고기를 뭐 별다른 위생 도구 없이 저렇게 운반을 했다는 사진이 나온 건데 양 변호사님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내사에 일단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2023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한 축제에서 이제 저렇게 생고기를 방치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당시 사진을 좀 찍어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다가 최근에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저런 식품위생관리법 위반인 거 아니냐라면서 이제 글이 올라오게 됐고 고발장까지 접수가 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사기관에서는 고발장이 접수가 되면 일단은 그러한 뭐 혐의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내사를 통해서 파악을 하고 혐의점이 있다라고 하면 입건을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뭐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된 것은 아니고 내사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 변호사님, 뭐 경찰의 이 업무 절차가 고발이 되면 일단 내사를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과정이 이후에 이게 수사로 확대되느냐 여부를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내사는 실제로 이제 혐의점이 어느 정도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이제 예. 수사의 그런 앞 단계라고 보여지고 그러면 이후에 이제 조금 더 수사를 해보니 혐의점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된다라고 했을 때 정식적인 수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지금 이제 더본코리아 혹은 뭐 백종원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상황과 관련해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이라든가 혹은 식품위생법 위반 문제가 이제 불거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뭐 고기 같은 것들은 뭐 생산부터 해서 운반뿐만 아니라 이제 판매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냉장 설비 등을 이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이 있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 뭐 설비나 혹은 관리상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결국 이제 축산물 위생 관리법 위반 사항이 되는 거고 그것 말고도 이제 위생상의 또 다른 문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또 한편으로는 식품위생법 위반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안을 더 들여다보고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은 만약 이런 혐의점이 인정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뭐 과태료 처분 등의 그런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예. 이 행사가 백종원 대표의 이름을 건 행사였다고 해가지고 백 대표 쪽으로 지금 불똥이 튀고 있는 건데 강민경 아나운서 여기서 이거 말고 농약통 주스요? 이것도 논란이 됐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네, 이거는 사실 이 바베큐용 고기 이전에 한번 논란이 됐던 사항입니다. 유튜브에서도 쇼츠로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던 영상인데요. 이 농약통 주스 무슨 사건이냐 하면 같은 행사입니다. 2023년 이 홍천에 있었던 글로벌 바베큐 축제인데 이 축제를 백 대표가 직접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고기를 굽는 과정에 이제 고기를 좀 맛있게 또 사람들에게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굽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작은 분무기로 이 사과 주스를 뿌리면 좀 폼이 안 나는데 그 와중에 이제 이 농약통이 이제 눈에 띄었던 거죠. 그래서 이 농약통으로 이렇게 쫙 하고 사과 주스를 뿌리면 이거 굉장히 퍼포먼스도 되고 너무 좋겠는데 라고 하면서 실제로 이 고기를 구울 때 농약 분무기에 이제 사과 주스를 담아서 고기를 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식약처의 기준과 규격을 충족하지 않은 기구를 영업에 사실 사용할 수는 없거든요. 아, 그런가요? 그리고 사실상 그때는 사람들이 뭐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말을 했었던 것도 있지만 농약통의 사과 주스 사실 좀 위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논란이 커지자 더본코리아 측이 분무기 사용과 관련해서 이제 현행법적 규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지만 가급적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권장 사항을 안내해 받아서 앞으로는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렇게 밝혀왔습니다. 뭐 저 농약통이 뭐 사용한 적이 없는 새 거라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저것이 반복적으로 노출이 된다고 하면은 또 따라 하시는 분들 있을 수가 없고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양재민 변호사 이게 법적으로 규정이 있나요? 법적으로 그런데 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식약처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구로 분류될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농약통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새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그 식품을 조리하는 기구로 인증을 받은 스테인레스와 아닌 것도 차이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저 농약통 자체도 문제지만 저 호스라든지 이제 관련해서 이 기구 모두가 식품을 조리하거나 식품을 다루는 것에 적합한 그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아마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식품위생법을 백 대표가 저렇게 콘텐츠 영상으로 촬영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정면으로 이렇게 위반한 것 아니냐라는 좀 지적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예. 말씀해주신 그 조항의 경우에는 처벌 규정도 두고 있는데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품용 조리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중금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해 물질이 없다라고 판단된 기구만을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얼핏 기억나는 것만 몇 건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게 통계를 내보니까 무려 고발과 민원이 21건이나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다양한 그런 문제점들이 고발되거나 혹은 진정이 접수가 돼서 위생이나 혹은 식품 관리와 같은 그런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제 과정에서의 바베큐 기기 사용이 문제가 됐다라거나 혹은 실내에서 LPG를 사용을 했다라든가 불법적인 그런 조리 기구나 혹은 인증되지 않은 그런 조리 기구들을 사용했다라고 여러 이제 민원들이 접수가 돼서 총 21건의 이제 민원이 접수가 됐었고 현재까지 400만 원 상당의 그런 과태료 처분이 되어졌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에 물론 과태료 처분도 처분이지만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걱정이 될 수 있는 것은 영업 정지나 혹은 영업 취소와 같은 처분이 어떻게 보면 더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 타격도 있을 텐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사유들이 다 인정이 되고 또 계속해서 반복된다라고 한다면 영업 정지 처분도 기간이 점점 늘어날 수가 있고 만약에 이제 도저히 영업 정지 처분으로는 처리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심지어는 이제 영업 취소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을 상당히 좀 걱정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양 변호사님, 백종원 대표가 그동안의 방송에서 많이 보였던 장면 중에 하나가 위생을 철저히 하라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크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백종원 대표의 경우에는 인기 프로그램에 다수 출연을 해서 많은 자영업자들에게 위생이 정말 생명이다. 그리고 안전하게 이렇게 조리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이제 원칙론적인 측면을 많이 강조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좀 믿고 이 백종원 대표에 대한 브랜드에 대해서 신임을 보내는 측면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 대표가 이렇게 과태료 처분까지 받을 정도로 식품위생법 위반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이제 여타의 논란들을 불러일으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우리가 믿었던 백 대표가 이런 행위를 하다니라는 생각이 이어지다 보니까 더욱 좀 실망감이라든지 대중으로부터 받는 그러한 시선이 좀 따가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저희가 보여드렸던 백종원 대표의 영상은 이제 지난달 말에 이제 주주총회에서 이제 사과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또 입장문을 내서 다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어제 더본코리아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장문을 낸 건데요. 뼈를 깎는 조직, 업무 혁신을 통한 고객 신뢰의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라는 입장문을 낸 겁니다. 최근 어쨌든 논란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 지역 프로젝트 소속 직원의 이 부적절한 행동과 언행, 그리고 축제 현장에서 이 위생 관리 등 일련의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이 더본코리아가 내부 시스템과 외부 현장에 걸친 근본적인 개편을 추진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감사 조직 신설 및 대외 홍보 소통 체계 가동을 하겠고요. 이 조직 문화 혁신 및 임직원 책임 강화, 그리고 식품 안전위생 관리 시스템 전면 재정비 등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에 나눠서 혁신하겠다. 입장문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그 입장문을 보면 상당히 자세하고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일단 입장문을 내서 뭘 바꾸겠다, 어떻게 바꾸겠다라고 해가지고 자세하게 일단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 변호사님, 좀 이런 더본코리아를 보는 좀 여론은 좀 어떤가요? 네, 일단 아직까지는 여론이 나아질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백종원 대표가 나오는 그런 컨텐츠들을 좀 보면서 댓글들도 한 번씩 보곤 하는데 과거에는 사실 백 대표에 대한 칭찬이 주된 그런 댓글들이었다라고 한다면 얼마 전부터는, 그러니까 몇 개월 전부터는 어떤 영상이 올라오더라도 상당히 비판적인 그런 의견들이 많이 노출되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여러 프로그램에서 방송을 하면서 특히나 요리법뿐만 아니라 그런 위생
위생적인 차원 그런 문제들까지도 지적을 하면서 예. 규정을 하려 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대표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뭐 위생과 관련된 문제들이 계속 불거지니까 여론들이 상당히 악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일부 누리꾼 같은 경우에는 뭐 그동안 그렇게 좋은 모습, 뭐 위생과 관련해서는 철저한 모습을 보이더니 오히려 뭐 자기가 최종적인 빌런이다라는 식으로 과거의 모습과 비추어 봤을 때 상당히 실망감을 표출을 하고 예. 그래서 더욱 여론이 악화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양 변호사님, 앞서 그 바베큐용 고기도 2023년도가 지금 논란이 되고, 어떻게 보면 거기에 지금 한번 논란이 되니까 계속적으로 백종원 대표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계속 찾고 부각되고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백종원 대표가 지금 바로 직전에 이런 논란에 휘말린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뭐 이때 이랬다, 이런 페스티벌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라면서 과거의 일이 사실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예.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좀 너무 마녀사냥 아니냐, 유명인이다 보니까, 유명인이 오너로 있는 그러한 회사이다 보니까 너무 지나친 비판이라든지 비난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보는 시선도 존재하고요. 다만 이런 것들이 단순히 이제 논란이면 뭐 상관이 없겠지만 이것이 현행법 위반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경찰에서도 이미 이제 조금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도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백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로 해서 사실 회사를 좀 쇄신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좀 맞추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예. 원래 이제 오너 리스크라는 것이 사실 오너가 조금 잘못하면 그것이 파급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 별도의 뭐 손해배상 책임 조항도 가맹사업법 법에도 이제 넣어놓는 것처럼 그만큼 오너의 행동이라든지 행동 반경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논란을 계기로 해서 모든 것을 다 좀 쇄신하고 바꾸는 방향으로 좀 나아갔으면 합니다. 그런데 좀 우려되는 부분이 이제 백종원 대표 회사에서 여러 가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 프랜차이즈에 가입한 점주들, 가맹점 점주들이 피해를 볼 것 같거든요. 그 그렇죠. 부분은 좀 우려가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이 사실은 오너 리스크입니다. 이제 가맹 사업을 하는 그 점주들 입장에서는 이 가맹 브랜드 자체가 정말 이미지가 너무 악화한다라든지 아니면 오너가 뭔가 잘못해서 정말 브랜드 이미지 자체가 소비자가 구매하지 않는 상황이 돼버리면 정말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부 이 백종원 대표의 브랜드의 산하에 있는 가맹 점주들은 원산지 표기법 이슈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해서 매출이 전날보다 한 30% 감소했다라는 그래요? 이야기도 있고요. 예. 이것이 단순히 뭐 시장이 어려워서라는 이유로 치부하기보다는 아마도 오너 리스크 때문인 것이다라고 이제 점주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실제 통계만 보더라도 이 2024년 이후에 60개가 넘는 이 가맹점이 문을 닫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폐점률이 2% 정도까지 뛰었다라는 것은 백종원 대표도 한번 생각을 해볼 지점이 있다라는 점주들의 예. 하소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과도 하고 어제 입장문도 내고 이것들이 결국에는 여론, 대중들의 그 신뢰를 다시 찾아오기 위한 과정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백종원 대표의 논란은 올해 2월부터 어쨌든 꾸준히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 심각성을 인지하고 백종원 대표가 3월에 이제 2차례 사과문을 올렸고, 지난달 28일에는 이제 처음으로 열렸던 정기 주주총회에서 직접 등장해서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 회사를 원점에서 다시 재점검하겠다, 고개 숙여서 사과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입장문을 내면서 모두 다 바꾸겠다, 이렇게 혁신과 쇄신 선언을 입장문을 통해서 한 건데요. 말씀드린 대로 대중의 시선은 사실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변호사님도. 예. 네, 영상에 올라오는 댓글 반응들만 봐도 거의 뭐 90% 이상이 아직도 부정적인 여론이 그래요? 지배적인 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입장문과 발표만으로 하지 말고 뭔가 좀 이렇게 달라진 행동으로 직접 보여줄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예. 듭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럴까요? 이 한 예능 프로그램의 첫 방송이 예정돼 있었는데 이게 결국에는 좀 연기됐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 예능 프로그램 자체가 백종원 대표를 주축으로 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즉, 뭐 요리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대접하고 이런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백종원 대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현행법 위반의 논란이 불거지다 보니까 이 방송사에서는 잠정적으로 이 프로그램 편성을 좀 연기하기로 했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확한 방송 시점이 지금 미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아마도 이 논란이 조금 사그러든 이후에야 방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쯔양이라고요. 먹방 유튜버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있는 유튜버입니다. 오늘 경찰에 고소인 자격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일단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사실 조사에 나서고 이런 것들이 힘들고 그 사람이 다시 저에 대해서 뭔가 괴롭힘을 할까봐 너무 무서워서 이렇게 싸우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제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저 같은 사람이 더 나오지 않기 위해서 성실히 조사를 받고 노력하겠습니다. 강민규 아나운서, 여러 가지 뭐 혐의가 거론되던데 뭘 고소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먼저 쯔양 씨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작은 체구인데도 정말 먹는 양은 어마어마하거든요. 글로벌한 인기를 가진 톱 먹방 유튜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심지어 지금 1000만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항상 웃고 행복해 보이던 쯔양 씨가 사실 작년에 엄청난 논란에 휘말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는데 이 사건은 지난해 7월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가로세로 연구소의 김세희 대표가 지난 7월에 이제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 먹방 유튜버 쯔양 씨가 레카 유튜버 구제혁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다라면서 녹취록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녹취록을 공개를 하면서 이제 쯔양 씨가 협박받는 이유가 과거에 유흥업소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이게 빌미가 돼서 구제혁 씨에게 이제 협박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쯔양 씨는 유흥업소에 근무를 했던 건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 때문이다라고 해명을 했었는데 김세희 씨가 또 이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하면서 이제 7월부터 10월 정도까지 30차례에서 40차례에 걸쳐 방송에서 지속적으로 쯔양 씨를 언급하면서 이제 좀 괴롭혔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쯔양 씨가 김세희 대표를 협박, 강요, 스토킹의 혐의로 그래서 고소를 한 겁니다. 쯔양 측에서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고소를 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양 변호사님, 그때 뭐 사생활이 폭로됐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그런데 이게 조사가 한번 이루어졌는데 경찰이 무혐의 처리를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쯔양 씨가 이 김세희 대표를 고소를 했던 그 죄명은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이제 협박 그리고 스토킹 처벌법 위반 이렇게 세 가지였어요. 그런데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협박에 대해서는 각하 처분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대해서는 이제 무혐의 처분을 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쯔양 측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관할 글을 조정하기 위해서 단순히 고소 취하서를 냈던 것인데 이것이 수사기관에서 오인을 하는 바람에 각하라든지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이다라고 해서 이의 제기를 한 바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검찰에 다시 이 신청서를 이제 제출을 했고 검찰에서도 이거는 좀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해서 보완 수사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절차적인 문제가 조금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혐의점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은 정확하게 파악하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한 좀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보완 수사를 하라고 해서 오늘 다시 경찰에 출석을 한 거죠. 그러면 검찰에서 이런 경우에 경찰에서 이제 무혐의 처리했는데 보완 수사라고 한 거는 검찰도 뭐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이런 걸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에서 이제 법리적인 그런 부분을 오인을 해서 조사가 조금 더 추가가 돼야 된다라는 판단이 있었을 수도 있고, 혹은 관련해서 증거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증거들을 수집하라라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뭐 추가해야 될 그런 조사 사항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경우에도 이렇게 보완 수사를 요구를 할 수도 있고요. 다만 지금 이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검찰이 어떤 내용을 담아서 보완을 요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드러난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쯔양 측의 변호인 얘기를 들어봤을 때 본인들도 이제 조사 과정에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제 보완 요구가 있었는지를 물어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경찰은 또 답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 점을 또 불만을 토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는 향후 이제 조사 과정에서 어떤 내용들이 수집되는지를 조금 지켜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거 바로 여쭤볼게요. 그래가지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쯔양 씨가 들어갔는데 40분인가 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다시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변호인 측이 얘기한 것이 그런 것들하고 배려가 없었다라고 했는데
뭐 저희는 경찰 조사를 안 받아봐서 이게 어떤 상황이라고 좀 봐야 됩니다. 사실 그 안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일단 사실 뭐 보안 수사 요구 내용이 무엇인지를 대리인을 통해서 물어볼 수는 있긴 합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 대해서 경찰이 반드시 답변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의무는 없고. 사건에 따라 혹은 담당 수사관에 따라서 일부 내용을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 혹은 현재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알려줄 수가 없다라고 또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뭐 수사관 혹은 사건에 따라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출석한 뭐 피의자나 혹은 고소인에 대해서 불친절해 보이는 그런 경우도 있긴 합니다. 다만 이제 저도 이 사건에서 정말 뭐 고소인 쯔양에 대해서 담당 수사관이 뭐 정말 좀 선을 넘는 그런 불친절한 모습을 보였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은 있고, 어쨌든 아무리 불송치 결정을 한번 했다 하더라도 일단 고소를 한 사람이고 또 피해자라고 볼 수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담당 수사관 입장에서는 뭐 일부러 그런 불친절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이고, 다만 이제 한편으로는 뭐 쯔양 측에서는 이 사건이 일단 불송치 결정이 됐던 만큼 경찰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피해자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만큼의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문제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앞서 저희가 영상으로 봤지만 경찰서에 들어갔는데 40 몇 분 만에 다시 나와가지고 조사가 안 됐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정확히 오전 8시 45분에 지금 고소인 신분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을 했고, 들어가기 전에도 취재진과 인터뷰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40여 분 만에 조사를 중단하고 나와서 이제 변호인과 함께 인터뷰를 하면서 앞서 말하신 서 변호사님이 말하신 내용을 말한 겁니다. 배려가 없었다. 그리고 왜 다시 돌아왔는지 그 이유 설명하지 않았다라고 일단 변호인 측이 얘기를 한 겁니다. 저희가 경찰이 또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럼 혐의 한번 볼게요. 양재민 변호사님. 스토킹 처벌법 혐의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글쎄요, 이게 성립이 되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일단 쯔양 씨 측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가 있다라는 것인데, 그 근거는 스토킹 처벌법 제18조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이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2조에 상대방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그 행위도 처벌 대상인 것이고요. 그리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기능에 의해서 글이나 영상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그러한 행위도 이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쯔양 측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렇게 쯔양이 뭐 어디에서 근무를 했다더라, 뭐 어떠한 협박을 받았다더라라고 하는 그러한 것 자체가 쯔양의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인 그러한 정보를 제3자들에게 이렇게 광범위하게 유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을 수차례 반복해서 해왔고, 이것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다라는 그러한 이유 한 가지를 드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스토킹 처벌법 위반을 근거로 해서 잠정 조치를 2차례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당연히 스토킹 처벌법 위반의 이제 피해자로 쯔양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좀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여기에서 좀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글이나 영상이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행위를 이제 인정을 하고 있는데, 스토킹 처벌법에서는 이렇게 개인 방송을 통해서 방송을 하는 것이 그 사람을 특정해서 이것을 전달하게 하는 행위인지가 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다라든지 이런 것인데, 일반적으로 여기 이 조항의 근거에서 처벌하는 것은 누가 어디 살고 있대, 내지는 어디서 근무한대, 몇 시에 퇴근한대 해서 뭐 쫓아가게 한다라든지 이런 경우를 흔히 상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이 사람이 이제 사실 뭐 공인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과거에 어땠다더라라는 것을 개인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바로 이제 적용이 되는 것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좀 쟁점 정리가 남아 있다고 봅니다. 뭐 지금 경찰 조사 단계이기 때문에 법원 판결까지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서 변호사님, 쯔양 측에서는 또 이런 주장도 해요. 법원에서 김세희 씨를 스토킹 혐의자로 적시했다. 그런데 왜 경찰은 무혐의 처분하냐, 이런 주장도 하더라고요. 일단 사실 이제 법원에서 이런 잠정 처분을 하는 경우에 잠정 처분? 네, 그렇습니다. 이런 스토킹 범죄 등의 피해자가 있을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뭐 일정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적인 그런 처분을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잠정 처분을 했을 때 사실 수사기관에서 이제 조사했던 모든 내용들을 두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지까지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결국에는 어느 정도 혐의가 소명이 됐는지, 한편으로는 이제 피해자를 보호할 만한 그런
필요성이 있는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사실 법원에서 이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 김세희 씨에게 잠정 처분을 했다라는 것만으로는 뭐 어느 정도까지 범죄가 입증됐다라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예. 결국에는 이후에 이제 진행된 수사 과정에서 그 혐의점이 있는지 없는지 나아가서는 입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 뭐 법원의 앞 단계에서 법원의 그런 잠정 처분 단계에서 혐의가 의심된다 정도까지만 이제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뭐 이런 점을 들어서 뭐 경찰의 그런 결정을 비판할 수는 있긴 하지만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근거가 이제 충분한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쯔양 씨는 이제 논란 후에 복귀를 해서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복귀 뒤에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진짜 방송 한 3개월 만에 이렇게 찾아뵙게 됐는데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 감사하다고 인사를 먼저 드리고 싶었거든요. 이제 쉬면서 좀 댓글도 진짜 많이 보고 응원해주시는 말씀도 많이 듣고 했는데 진짜 너무 큰 힘이 됐고. 복귀해서도 굉장히 팬들이 뭐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쯔양 씨가 사실 이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에게 지속적으로 좀 착취를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불법 촬영도 당하고 사실 이게 말로 하기에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복귀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 쯔양 씨의 행보를 응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0월에 이제 복귀를 3개월 만에 했는데 11월에 이제 유튜브가 10만이 넘으면 실버, 100만이 넘으면 골드, 1000만이 넘으면 뭘 받는지 아십니까? 다이아 버튼이라고 써 있는데. 네, 맞습니다. 다이아 버튼을 받는데요. 쯔양 씨는 11월에 이 1000만 돌파로 다이아 버튼까지 받으면서 많은 팬들을 이제 안심하게 해줬다. 1000만 명 돌파하면 굉장히 많은 거죠? 네, 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시청자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양 변호사 복귀를 하고 나서도 쯔양에게 뭐 비판이 뭐 있었다고 하는데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구제역 측의 변호사가 이제 예. 개인 SNS를 통해서 비판의 이제 목소리를 내기도 했는데요. 쯔양 씨가 한 지자체에서 이 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쯔양과 함께하는 뭐 어떤 행사 뭐 이렇게 하고 실제 뭐 음식을 하고 이걸 나눠준다라든지 이런 행사를 진행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 구제역 측의 이제 변호사가 왜 이렇게 논란이 있는 인물을 지자체의 공식적인 행사에 초청을 해서 그 이름을 내걸고 행사를 진행하느냐, 혹시나 뭐 세금 낭비 아니냐, 뭐 이런 취지의 글을 올린 바 있고요. 일단은 이유로 들고 있는 것은 논란이 많고 그리고 뭐 청소년들에게 유명한데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는 뭐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이버 레카라는 것이 이제 계속적으로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제 견인차에 비유해서 사이버 레카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제 조회수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가짜 뉴스, 뭐 저희가 전해드리긴 했는데 박나래 씨 관련한 가짜 뉴스도 나오기도 하고 김세론 씨 관련해서도 무분별하게 사생활이 폭로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서 변호사님, 그래서 이거 좀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뭐 장치가 없을까, 규제가 없을까 이런 논의들 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얼마 전부터 이런 유튜버들 그중에서도 이른바 레카 유튜버라고 하는 그런 채널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지적이 되어 왔었습니다. 특히 이전에 얼마 전에 있었던 그런 서부지법의 폭동 사태와 관련해서도 결국에는 그 중심에는 극우 유튜버들이 있지 않았나라는 시각들도 많이 존재를 합니다. 당시 상황을 비춰보자면 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그런 수사 과정이 흘러가면서 각종 유튜버들 그중에서도 극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유튜버들이 사실과는 다른 그런 허위의 내용들의 정보를 배포를 하고 또 이것들을 소비하게 되면서 뭐 예를 들면 판사에 대한 국적에 대해서도 아무 근거 없이 문제 제기를 한다든가 혹은 뭐 각종 조금 수위가 높은 그런 비난들이 쭉 이어지다 보니 결국에는 이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그런 문제 제기, 그런 문제 의식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현행법상으로도 이런 일부 유튜버들이 이제 뭐 누군가의 그런 개인적인 권익을 침해했을 때 현행법상으로도 처벌을 하거나 규제를 할 방법이 있긴 하지만 이 근본적으로 이런 잘못된 정보 혹은 조작된 그런 정보들을 유통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정면으로 규제를 할 수 있는 법안 자체는 아직까지는 뚜렷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피해가 발생하고 사후에 조치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사전에 이런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법안이 또 마련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영상을 좀 바로 보면서 강민경 아나운서가 설명을 해주면 좋겠는데 이게 한 대형 쇼핑몰에 이른바 늑대개라고 하죠. 덩치가 굉장히 큰 개 3마리가 나타났어요. 네, 맞습니다. 딱 보기에도 영상에 지금 개 3마리가 덩치가 엄청 크잖아요. 이 개는 견종이 울프독이라고 해서 실제로 늑대와 개를 이렇게 교배한 그런 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상이 이제 문제가 된 건 이 견주가 직접 본인의 SNS에 이 영상을 올리면서부터 이제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벌어졌던 건데요. 여성 견주가 저렇게 큰 개 3마리를 통제하는 것이 가능한가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 이 복합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반려동물이 출입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허용은 되는 곳입니다. 네, 허용이 되는 곳이라 이 견주는 오랜만에 이제 반려견들과 산책 나왔다라고 기분 좋다고 영상을 올렸던 건데 이 영상 안에서 지나가던 시민이 걔가 너무 크다. 혹시 늑대 아니냐라고 하자 울프독이다. 뭐 이렇게 견종을 설명해주는 장면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누리꾼들이 제기를 한 게 아무리 반려견이 출입이 가능한 곳이어도 저렇게 큰 개는 입마개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것부터 이 여성이 한 마리도 아니고 이 3마리를 모두 통제하는 게 돌발 상황에서 가능한가 이런 이제 의견들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견주도 입장을 올렸던데 이 부분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뭐라고 올렸는지. 일단 견주는 내 힘으로 통제 가능하다라는 이유를 듭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입마개를 착용하지는 않았지만 목줄을 잡고 있었고 충분히 내가 힘으로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데리고 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물론 개물림 사고가 잦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라든지 걱정은 이해가 되긴 하지만 나는 통제 안 되면 애초에 안 데리고 가고 그리고 법적으로 맹견이 아니기 때문에 입마개 필수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규정에도 없는 걸 개들에게 이렇게 채우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나의 권리 침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법적으로 이 입마개를 씌워야 되는 견종이 따로 있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이제 동물보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입마개를 착용을 해야 되는 그런 견종들은 이제 맹견에 해당을 해야 되는데 이 맹견에 대해서도 규칙에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사견이라든가 혹은 핏불테리어 등 이 5종, 크게 5종의 견종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 법적으로는 입마개를 착용시킬 그런 의무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이 늑대개 같은 경우에도 이 나열되어 있는 맹견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입마개를 착용시켜야 되는 그런 의무는 없습니다. 다음 사건은 경기도 용인에서 일가족 5명이 살해되는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영상 보고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되게 조용하신 분이세요. 어머니도 되게 조용하시고 나이스하시고 너무 놀랬지. 자, 그러니까 아들이자 남편이자 아빠인 사람이 5명, 일가족 5명을 살해한 겁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대한민국을 정말 충격에 빠뜨린 사건인데요. 이 일가족 5명을 살해한 범인이 바로 50대 가장 A씨라는 겁니다. 이 A씨의 누나가 동생으로부터 이제 문자 메시지를 하나 받았는데 가족들이 죽었다라는 이상한 메시지를 보내서 이제 누나가 이상해서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신고를 받고 경찰과 소방당국이 이제 출동을 해보니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 이제 각 방 4개에 이 5명의 일가족, 그러니까 80대 부모 그리고 50대 부인 그리고 20대와 10대 2딸이 죽어서 이제 숨진 채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사건 현장에 이제 가족들은 내가 죽였다, 나도 죽겠다라는 내용의 쪽지도 발견이 돼서 경찰이 그때부터 가장인 A씨를 범인으로 특정을 하고 바로 이제 검거에 들어간 상황인데요. A씨는 검거될 당시에 자살 시도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어제. 그래서 회복 후에 오늘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 채무 때문에 그랬다, 이런
변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예, 보입니다. 강민경 아나운서 잠깐 뭐 언급을 해주셨다. 이 사람 주장이긴 합니다. 지금 네. 얘기하는 게 채무 때문에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일단은 사업 실패를 비관해서 이러한 일을 벌였다라고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주말 부부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과 계속해서 함께 보내는 시간을 가진 것은 아니었는데 가족들에게 채무를 지게 할 수는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또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예. 뭐 소송에 휘말리다 보니까 혹시나 가족들이 뭐 문제가 될까 봐 이런 일을 했다고는 하는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죠. 그러면 좀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의미심장한 메시지,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다른 가족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그럼 양변에서 이럴 경우에 이거 계획범죄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일단은 이러한 범행을 하기 이전에 이러한 뭐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면 사실 뭐 내심의 고의를 가지고 이런 연락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단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본인의 이제 가족에게 다 이제 가족들이 죽었다, 사망했다, 그러니까 뭐 천국으로 갔다, 뭐 이런 이야기를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해요. 일단 이걸 보자면 일가족 5명이 사망을 하기 위해서는 우발적으로 이런 범행을 저질러서는 절대 이런 힘들겠죠. 일은 그렇죠, 있을 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약을 준비한다. 라든지 범행 도구를 준비한다라든지 해서 계획을 가지고 고의성을 가지고 이러한 실행에 착수했을 가능성이 다분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예, 일단은 고의성이 있어 보인다는 의견이시고 서 변호사님 그리고요 본인도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는데 이런 문자를 보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사실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충격적인 상황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냥 감정적으로 행동을 한 걸 수도 있고 혹은 뭐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는 것을 망설이면서 이런 문자를 보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뭐 뒤처리를 부탁하기 위해서 이런 문자를 보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는 보이는데 예.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 현장에서 붙잡힌 게 아니라 이제 도주를 한 장소에서 맞아요. 붙잡혔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보면 이런 메시지를 남겨놓고 추후에 이제 수사나 혹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심경을 조금 증명할 수 있는 자신이 이만큼 힘들었던 상황이었다, 이만큼 힘든 심경이었다라는 것을 조금 보여주기 위한 목적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양 변호사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범행은 경기도 용인에서 저질렀는데 잡힌 곳은 광주광역시에서 잡혔단 말이에요. 거길 이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 사건이 발생한 그 현장에는 나도 이제 죽겠다라는 그러한 메모는 남긴 것으로 보여요. 유서 형식으로.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은 있었지만 일단 본인의 주거지, 본인의 원래 이제 머무는 곳이라고 볼 수 있는 광주까지 이동을 했다라고 하고요. 사무실에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아무래도 머무는 장소에서 어떠한 뭐 극단적인 선택을 계획했을 가능성도 있겠고, 그리고 또는 그 사이에 좀 시간을 벌기 위해서 가족에게 연락을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본인이 친숙한 곳으로 이동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런데 이번 사건이 빨리 해결될 수 있었던 거는 이 부분입니다. 신고가 접수된 것이 어제 오전 9시 55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잡은 시각이 10시 33분입니다. 그러니까 38분 만에 신고가 접수되고 광주에 있는 이 가장을 38분 만에 검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 변호사님 굉장히 빨리 잡은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40분도 되기 전에 어쨌든 이렇게 검거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 경찰의 빠른 판단과 빠른 조치가 이렇게 신속한 검거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경찰은 당시 소방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나서 이 상황은 지금 A 씨가 결국 일가족을 살해한 사항이다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곧바로 이제 코드 제로를 발령한 후에 이후에는 이제 이 A 씨에 대해서 휴대전화 위치 파악을 하고 또 차적 조회 등도 병행을 하면서 신속하게 이제 모든 정보들을 종합하고 현재 이제 A 씨가 소재하는 위치가 어디일지를 먼저 파악한 정확히 다음에 특정했어요, 광주로.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에는 검거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상당히 신속한 판단과 그 대응이 결국에는 검거까지도 이어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코드 제로를 경찰이 발령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뭔가요? 코드 제로라는 거는 뭐 살인이라든지 납치, 감금 아니면 뭐 강도살인 이런 강력 범죄가 발생을 했고 그로 인해서 위급한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돼서 발령하는 코드 제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코드 제로 발령이 되게 되면 뭐 투입되는 경찰 인력도 좀 차이가 나고요. 그만큼 경찰이 정말 이 사건에 일가족 5명이 사망하는 사건이다 보니까 집중해서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검거할 수 있었다라고 보입니다. 예. 근데 서 변호사님 앞서 이 사람이 이제 범행을 저지른 이유를 든 것이 빚을 가족들에게 떠넘기기 싫어서 그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도 만약에 이 가장의 빚이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겁니까?
가족들에게? 사실 이제 뭐 사망을 하게 되면 채권은 뭐 가지고 있는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 역시도 일단 상속이 되는 게 원칙이긴 한데 예.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에는 개인적인 채무를 상속받았다 하더라도 이 가족들은 그러니까 상속을 받는 사람들은 상속 포기 제도와 같은 그런 법적인 제도를 통해서 이런 그렇죠. 채무를 물려받지 않을 그런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을 몰라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한다면 뭐 조금 안타까움이 있는 부분에 해당을 하는 것 같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유를 들어서 일가족을 살해했다라는 말도 안 점은 되죠. 네, 뭐 예. 이거는 사실은 뭐 선처의 여지는 전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양 변호사님 이 처벌 문제가 아까 고의성 좀 있어 보이고 이동도 했고 도주한 걸로도 뭐 보일 수도 있고 가중 처벌 같은 게 적용될 수 있나요? 일단은 지금 뭐 받고 있는 혐의는 살인 내진 존속 살인입니다. 그러니까 존속 살인이라는 것은 본인의 직계 존속 이제 2명을 사망을 하게 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것이고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고 일가족 5명이 이제 사망한 사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형 선고는 될 텐데요. 양형 기준에 따르더라도 이렇게 계획 범죄라든지 그리고 다수의 이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라든지 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형량에서 감안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 사람의 경우에는 정말 평생을 이 수감 생활을 할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예. 보입니다. 경찰이 신속하게 잡아서 법의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었습니다. 세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 정치권 어떤 상황인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네트워크 등을 10분 활용하여 국무위원들과 함께 저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현실에 대한 부분에 나오는 각 업종별로 피해를 지원하고 먹고 계시는 여기가 이제 두 분 나오셨습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박원석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저희가 오늘 한덕수 대행의 최근 행보를 묶어서 보여드렸는데 대강 이해하실 것 같아요. 광주 간점하고요. 여기 한덕수 대행의 고향이 호남이죠. 광주를 갔어요. 그리고 천원 백반집이라고 좀 유명한 이제 봉사 활동하는 집이 있는데 거기에 후원하고 손편지를 직접적으로 썼습니다. 일단 정광재 대변인께서는 호남 출신 이어서 저희가 뭐 정치적으로 뭐 엮은 측면도 있겠지만 어떻게 해석하세요? 글쎄 일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관심이 한번 불이 붙기 시작하니까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 한번 대중의 관심 속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대통령 그 정치인의 메시지를 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향하는 발끝, 그러니까 일정을 봐라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번에 그 자동차가 대미 관세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품목이긴 하지만 공장은 여러 군데 있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공장은 울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에 있는 기아차 공장을 찾았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 해석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봤어요.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요. 한덕수 권한대행으로서는 그 자동차 공장을 간다면 이왕이면 호남에 있는 그러니까 광주에 있는 기아차 공장을 가겠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확실히 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관심은 그 전에 그냥 정말 정통 관료로서 활동했을 때보다는 많은 관심이 쏠리는 건 사실이죠. 또 하나 손편지 여쭤볼게요. 뭐 손편지 대행이니까 대통령 권한 대행이니까 손편지 쓰면 뭐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좀 정치인들이 자주 하는 행동이고 정통 관료들은 행정이라는 무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행정 관료로서 보기에는 조금 이례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면 한덕수 총리가 지난 3년간 총리로 재직을 했는데 지금 같은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저는 지금까지 본인 그 총리로서의 활동에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을 최근 들어서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 광주 기아자동차 방문만 하더라도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의에 불출석하면서 갈 만큼 그렇게 필수 불가결한 일정이었냐 아닌 것 같거든요. 예. 지금 뭐 관세 협상에서 자동차가 우리 주력 산업이고 굉장히 중요한 어떤 품목 관세 협상 대상이라 하더라도 현장에 가서 저렇게 방문한다 그래서 무슨 협상력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다분히 그 최근에 어쨌든 한덕수 총리의 대선 출마와 관련돼서 이런저런 언급들이 있는데 옛말에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매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근데 오얏나무 밑에서 일부러 갓끈을 매고 있는 모습이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본인 대선 출마와 관련된 이런저런 언급들을 의식한 그런 일종의 이제 대선 행보를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 좋습니다. 뭐 출마는 자유이기 때문에 본인이 언제라도 출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적어도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지위는 내려놔야죠.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지위를 갖고서 이렇게 논란을 빚을 만한 행보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왜 그러냐면 지금 권한대행은 48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의 관리자입니다. 근데 대선의 관리자 역할을 맡아야 될 그런 공정성을 기해야 될 사람이 출마설이 나오고 저런 행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부적절한 처신이에요. 이분이 평생 공직에 계셨던 분인데 이 부적절함을 모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조금이라도 출마가 의사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그만두고 출마를 하시라. 그게 아니라면 저런 행보는 중단하고 대선의 공정한 관리 역할에 전념해야죠. 정통 관료 출신이죠. 한덕수 대행. 그러면 박 의원께서는 대략적으로 말씀을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광재 대변인께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이왕이면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러 곳에 전국에 여러 곳에 공장이 있는데 호남에 있는 공장을 갖다 무엇을 어떤 포석을 두고 있다고 보세요? 근데 뭐 같은 맥락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도랑치고 가재 잡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관세 전쟁과 관련해서 가장 좋은 메시지를 낼 수 있는 것이 자동차 공장이다. 왜냐하면 자동차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높은 관세율을 책정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자동차 공장을 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도랑을 치는 거죠. 호남에 있는 그 공장을 감으로써 본인은 지금 뭐 대선 행보와 관련해서 이렇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현 상황에 대해서 일부 좀 즐기고 있는 모습도 관측이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굳이 피하지는 않는. 그러니까 도랑치고 가재 잡을 수 있는 호남 공장에 간 것이고 박원석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임무가 굉장히 막중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심판이 옷을 벗고 플레이어로서 유니폼으로 갈아입으려고 하는 모습에 대해서 어쩌면 저는 시간이 갈수록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좀 피로감도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정말 대선 후보로서 뛸 의지가 있다면 빨리 나오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이 5월 4일까지가 이제 데드라인이잖아요. 근데 그 시기에 맞춰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버리고 무소속 출마된 제3지대에서의 그 공간을 마련하려고 한다면 그 진정성에 대해서는 조금 좀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려되는 대목도 있습니다. 박 의원님께 이거 하나 좀 여쭤볼게요. 저희 MBN에서 어제 이제 단독 기사를 하나 쓴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한덕수 대행이 이재명 대통령 좀 우려하고 있다라는 하면서 불출마 보도 어제 잠깐 저희도 소개해드리긴 했었는데 불출마 보도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라는 보도를 냈는데 총리실로 입장을 낸 거예요. 딱 이 한 문장입니다. 해당 기사는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해당 사실이 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은 못 들었어요, 저희가. 저도 어제 밤에 저 총리실 보도 자료를 받아봤는데 해당 기사의 어떤 대목이 사실이 아닌지는 언급을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서 우리 정광재 대변인이 지금 이 상황을 즐기고 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저도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총리로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직무에 충실하고 본인과 관련돼서 이런저런 논란들이 벌어지는 걸 차단하겠다고 본인이 생각을 한다면 즉시 선을 긋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정부가 오해를 받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선을 안 긋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요즘에 언론에 여러 가지 추측성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출마한다더라, 안 한다더라. 이런 여러 가지 카더라식의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또 총리실의 대응이라는 게 한편에서 익명으로는
마치 출마 안 한다는 것이 사실이 아닌 것처럼 얘기를 했다가 아닌 것이 사실이 아닌 것처럼. 예, 그랬다가 또다시 그 기사가 사실이 아니라는 식으로 공식 대응을 하고 예.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서 사실은 군불대기를 저는 하고 있다고 보고요. 결국 문제 핵심은 이 한덕수 총리 본인의 처신입니다. 아니 이분이 원래 정치인 출신이거나 이렇다면은 저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평생 이제 관료로서 직업 공무원으로서 이제 그 직업 윤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직업 윤리의 관점에 봤을 때 본인의 처신이 지금 적절치 않아요. 누가 봐도. 그렇다면 출마할 거면 빨리 권한대행직을 버리고 출마를 하고 안 할 거면은 빨리 논란을 차단시켜서 아니 지금 그 여당 내에서도 여당의 경선이 벌어지고 있는데 국민의힘에 한편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덕수 추대론을 들고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면 자기 당의 경선은 지금 완전히 김이 센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자당의 후보들을 굉장히 왜소화시키고 있어요. 그런 일종의 이제 해당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어쨌든 빌미를 한편으로는 한덕수 총리가 그런 여지를 주고 빌미를 제공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나중에 가서 그러면 출마 안 한다 이러면 여당은 뭐가 됩니까? 닥쳤던 뭐 걔 무슨 지붕 쳐다보는 저 격이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본인이 빨리 어쨌든 그 거취를 정하고 예. 이 처신에 관련된 논란이 안 나오도록 만드는 게 저는 지금까지 평생 관료로서 이 업적을 쌓아왔던 그 본인의 인생에도 맞는 거지 이렇게 예. 논란이 커지도록 내비두는 거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불출마 보도 사실이 아니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저도 이거 한참 봤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런데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오차범위 아니긴 합니다만 정광대 대변인. 네. 한덕수 대행이 조금 올라오는 듯한 흐름은 보이고 있거든요. 이것이 네. 아까 길어지면은 떨어질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좀 뭐 이런 보세요? 모습들을 계속 연출되면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대행으로서 국정 운영의 안정감을 갖고 오고 있다. 그리고 예. 대미 협상과 관련해서도 전문성을 발휘해서 우리 국익에 맞는 외교를 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가미됐기 때문에 이런 성적표가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예. 지금 이게 그러면 범보수와 중도 진영 전체의 파이를 키웠느냐? 그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아, 중도 그러니까 확장성. 김문수 예. 전 장관이나 다른 그 보수 진영에 있던 분들의 지지율이 이렇게 이전된 측면이 강하지 우리 전체의 파이를 키우지 못했다는 측면에서는 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 그래도 이런 기대는 할 수 있겠죠. 2002년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단일화를 통해서 이 특정 후보 아주 강세를 보이는 당시에는 이회창 후보였죠. 이회창 후보의 반대 진영을 포섭할 수 있는 그런 컨벤션 효과는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실제로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플레이어로 그러니까 대선 출마를 할 것이냐는 데 대해서는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가능성을 좀 낮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차범위에서 뭐 정확히 표현은 혼전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 이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정광재 대변인께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이런 게 한덕수 대행을 띄우는 것이 뭐 정치권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만 이른바 윤심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근데 그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한동훈 캠프에 있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 같은 분이 SNS를 통해서 윤심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작용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그것을 뭐 증명할 만한 그렇죠. 근거는 예. 없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뭐 윤심이 그대로 작동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교적 가까웠던 원내 의원들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출마에 대해서 뭐 촉구를 한다거나 그런 거는 뭐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다음은 빅텐트 얘기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홍준표 대구시장, 홍준표 후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러면서요. 2002년 민주당을 참고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 이재명 전선의 빅텐트는 아마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민주당 2002년도 대선 후보 경선을 벤치마킹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선에서 승리하신 분이 보수와 중도를 아우르는 빅텐트를 만들어야지 이재명 정권을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성공 사례, 실패 사례를 동시에 살펴볼 텐데 그때 이유들을 따져보면 지금 사례에 한번 대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요. 홍 시장이 얘기한 건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 사례인데 그때 영상 보고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국민통합21의 대통령 후보로서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와 후보 단일화하기를 합의를 하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여론조사를 해서 그 여론조사 결과에 저희들이 흔쾌히 승복한 것에 대해서 저희는 아직도 잘했다고 생각하고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박 의원님, 저 때는 왜 성공했던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 정치사에서 조금 이질적인 정치 세력 간에 일종의 이제 연합 정치 혹은 정치 연합이 성공했던 사례가 몇 차례 있습니다. DJP 연합이 97년도에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노무현 정몽주 단일화인데 이게 이질적이기 때문에 확장성을 갖고 집권 연합이 된 거죠. 근데 지금 홍준표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반 이재명 연합이라는 건 집권 연합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막자라는 연합이 굉장히 네거티브한 거거든요. 그거는 제가 보기 국민들의 호응을 얻기가 어렵고 누가 봐도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을 마지막에 그 한 2% 부족한 걸 채워주기 위한 연합. 이게 이제 성공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도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때문이었습니다. 그것도 이질적인 요소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홍준표 시장께서 말씀하신 혹은 지금 이제 국민의힘 일각에서 나오는 이른바 뭐 반 이재명 전선, 반 이재명 빅텐트라는 것은 잡탕연합이죠. 그런데다가 국민들이 보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훨씬 더 위험한 사람이고 계엄까지 선포하고 내란을 일으켰는데 그 윤석열과 단절하지 못한 그런 후보 단절하지 못한 정당이 이재명이 위험하니까 우리 연합해가지고 그걸 막자기 설득력이 있겠어요? 제가 보기엔 실현 불가능한 얘기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더군다나 민주당 출신의 무슨 김부겸 총리 또 김두관 의원 그리고 이낙연 지금은 이제 민주당에 있지 않지만은 전 총리 이런 분들까지 그 연합의 대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분들은 적어도 계엄에 명시적으로 반대했고 탄핵에 찬성했던 분들이에요. 근데 홍준표 시장님처럼 그 탄핵에 반대하고 계엄을 두둔했던 분하고 연합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18대 대선에서는 단일화한 쪽이 패했습니다. 그러면 정광재 대변인께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2002년하고 18대 대선하고 어느 쪽에 좀 가까운 상황? 당연히 2002년에 가깝다고 봐야죠. 2002년식의 모델, 성공 모델이 있기 때문에 아마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출마설도 계속해서 좀 확산되고 있는 것 같고 저는 반 이재명이라는 그 빅텐트가 과거 어느 선거보다는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어려운 싸움이지만 왜냐하면 우리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대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비호감 정서가 굉장히 높다는 거는 공지의 사실입니다. 그리고 빅텐트를 만들려면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운데 기둥이 굉장히 높고 튼튼해야 빅텐트를 만들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중도 보수 세력이 갖고 있는 반 이재명 정서는 어느 그 정치 프레임 못지않게 정말 강하고 높게 형성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의 이제 입법부를 갖고 있고 행정권을 갖고 있고 또 사법부까지 이렇게 일당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는 상황이 오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집단지성,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갖고 있는 집단지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이 기간이 좀 짧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한민국 정치에서 저는 보름이면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보 유통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하고 여하튼 판을 흔들어야 이재명 대표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나오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텐트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들 있고 한덕수 대행 있고 저기에 이제 민주당 쪽에 진보 진영 인사 있고 요 가운데 보시면요.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이 혹시 변수가 되는 거 아니냐. 이준석 의원의 의견도 상당히 궁금한데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개혁신당이 돈이 어딨어? 니네 군소정당이 돈이 어딨어? 그러니까 선거를 완주하지 못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언젠가 광팔고 빠질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비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기 위해서라도 저는
오늘 제가 왠지 아프리카 BJ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여러분께서 후원을 많이 해주시면은 그런 우려가 불식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박 의원님, 뭐 현재로서 이준석 의원 입장에서는 얘기하면 안 되겠죠, 정치적으로. 아니 뭐 당연히 전략적으로 지금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고 예. 끝내 안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준석 의원 입장에서는 완주하는 게 가장 남는 게 많습니다. 완주하는 것이. 왜냐하면 저 이제 이른바 빅텐트라는 게 성공해서 집권을 한다면 모르는데 성공 가능성이 없거든요. 집권 가능성이 없고 집권하지 않은 연합에 단일화에 힘 보태줘봐야 자신의 정치적 장래만 어두워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완주해서 이 보수층이 예. 이를테면 이제 선거를 포기하게 됐을 때 이준석 의원이 얻을 수 있는 반사이익이 가장 커요. 왜냐하면 이준석 의원이 현재보다는 미래이기 때문에 그거를 저는 이준석 의원이 모를 리가 없다고 보고 예. 때문에 저는 무조건 완주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조차 포함하지 못하는 빅텐트는 의미가 없어요. 한덕수 총리를 놓고서 빅텐트를 얘기하는데 한덕수 총리가 이질적인 세력입니까? 3년 내내 이 정부의 2인자였어요. 예.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의 연장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분을 포함한다 그래서 그게 무슨 빅텐트겠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조차 지금 개혁신당 원내 정당인 개혁신당의 대선 후보조차 포함하지 못하면은 빅텐트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이준석 의원이 입장에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본인이 완주하는 게 가장 남는 게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게 구도 자체가 보수 진영에 불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가장 큰 변수는 우리 당 후보가 확정됐었을 때 양자 구도가 되면 예. 어떻게 그 선거판이 새롭게 판이 짜일 것이다라는 그림이 나오면 이준석 의원의 생각도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이준석 대표가 빅텐트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당 후보에 힘을 실어줬었을 때 그때 우리가 다시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준석 의원이 지금처럼 독자 출마해서 완주하겠다는 뜻을 접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런데 자기가 힘을 보태줘도 이게 3자 구도가 되든 하여튼 그 정권 재창출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때는 그때는 적극적으로 들어오지 않을 거겠죠. 여하튼 이준석 개혁신당이 지난 4.10 총선에서 전국에서 정당 투표로 받은 표가 100만 표예요. 그래서 비례대표도 2석이나 얻었는데 2022년 대선에서 우리가 24만 3천 표 차이로 이겼어요. 그렇다면 그 100만 표의 몸값을 분명히 이준석 의원이 요구하게 될 텐데 예. 이기게 된다면 아마 높은 몸값을 받고 빅텐트 안으로 들어올 텐데 예. 굳이 자기가 들어가서도 선거에서 지겠다라는 판단이 선다면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좀 싫지만 완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오세훈 시장 관련해서 공통 질문 두 분께 드릴게요. 지금 뭐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는데 특이한 점은 유승민 전 의원한테는 안 쳐져가고 한동훈 전 대표는 또 안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현상을 박 의원께서는 뭘로 보셨습니까? 글쎄요, 이제 뭐 유승민 의원은 간다 그래서 유승민 의원이 흔쾌히 그 만남을 응할 것 같지도 않고 예.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도 유승민 의원의 스타일을 잘 알기 때문에 게다가 유승민 의원은 대선 불출마가 아니고 경선 불출마입니다.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어서 유승민 의원한테 만나자고 한들 아마 좋은 피드백이 돌아오기 어려울 걸 알기 때문에 만나자고 안 하는 문을 거고요. 닫지는 않아서. 그렇죠. 예. 한동훈 그 후보가 왜 안 가는지는 저도 조금 의아합니다. 예. 사실은 저는 한동훈 후보가 제일 먼저 오세훈 시장에게 손을 내밀고 찾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예.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얘기했던 지향점 그와 가장 유사한 게 지금 찾아갔던 분들하고 비교해 보면은 한동훈 후보가 제일 유사해요. 예. 어쨌든 중도층까지 포괄하는 확장성이라든지 뭐 약자와의 동행이라든지 어쨌든 뭐 이 탄핵에 반대했던 분들은 오세훈 시장하고 일정한 거리가 있는 건데 근데 저는 오히려 한동훈 전 대표가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고 찾아가지 않을까 예상했는데 예. 무슨 연유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했어요. 왜 안 찾아갈까? 예. 저라면은 제일 먼저 갔을 것 같아요. 다른 후보들 가기 전에. 알겠습니다. 정광재 대변인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저는 뭐 이제 경사원이 본격화되잖아요. 예. 여론조사가 다음 주에 실시되는데 그 시기 전까지는 한동훈 전 대표와 오세훈 시장이 만나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그리고 누굴 먼저 만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오세훈 시장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정치적 성향은 오세훈 시장이 누굴 도와주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옮겨갈 만한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갖고 있는 정치적 지향점이나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 이게 가장
유사한 지점에 있는 다른 후보로 자발적으로 찾아갈 것이지 오세훈 후보가 누구를 가리킨다고 해서 찾아갈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뭐 중도 외연 확장을 주장해왔던 우리 당내 후보에게 오세훈 시장을 지지했던 지지자들의 표심이 작동하지 않을까 상식적으로 예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경선에는 11명이 도전장을 냈죠. 그리고 8명이 일단 오늘 추려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4명의 후보를 다시 뽑게 됩니다.